여러분, 보통 뉴스 헤드라인에 막 전쟁이 끝날 조짐이 보입니다. 아니면 휴전 협상 임박 이런 소식이 뜨면 가장 먼저 어떤 주식을 떠올리시나요? 음, 아무래도 제일 뻔한 게 있죠. 네, 아마 열의 아홉은 폭격으로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울 건설주, 아니면 닫혔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여행객을 실어나를 항공주, 이런 걸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일종의 시장의 반사신경 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폭격이 멈추면 크레인이 올라가고 비행기가 다시 뜬다. 뭐 아주 직관적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건설이나 항공이 그렇게 뻔하고 확실한 정답이라면 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굴린다는 월스트리트의 큰손들은 전혀 다른 곳을 조용히 쓸어 담고 있을까요?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롭죠. 그가 뉴스를 도배하는 중동 재건 테마 이런 건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전쟁이 터지자마자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고 폭락했던 빅테크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돈을 밀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네,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이번 심층 분석 미션은 바로 이 기묘한 모순을 추적해 보는 겁니다. 대중이 뻔한 뉴스에 열광할 때 이 거인들은 이면에 어떤 단서를 보고 있었던 걸까요? 대중의 시선이 화려한 재건 뉴스에 쏠려 있을 때 사실 자본주의 최전선에 있는 거인들은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펼쳐질 구조적인 지각 변동을 계상하거든요. 구조적인 지각 변동이요? 네, 월가가 왜 빅테크를 지금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는지 이해하려면 사실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봐야 해요. 아, 전쟁 이전으로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빅테크 주가가 빠진 게 단순히 2020년 2월에 터진 그 중동 전쟁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전쟁 나고 유가 오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진 거 아닌가요?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기술주는 전쟁이라는 카운터 펀치를 맞기 전에 이미 두 번의 거대한 충격을 연달아 받고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이미 맞고 시작했다? 네, 이른바 세 번의 충격 타임라인을 짚어봐야 지금의 반전 매력이 보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연초를 강타했던 캐펙스 쇼크, 즉 자본적 지출 쇼크였죠. 아, 그 숫자 기억납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AI 인프라에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금액이 무려 4,700억 달러였죠. 네, 어마어마한 규모죠. 한국의 1년 국가 예산과 맞먹는 천문학적인 돈이잖아요. 그런데 약간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 갔던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보통 기업이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면 주주들이 환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시장은 오히려 기겁을 하고 도망갔단 말이죠. 기업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고점 대비 20에서 30%씩 주가가 빠졌어요. 사실 주식시장이 가장 혐오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악재? 악재가 아니라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래, 4,7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데이터 센터 짓고 AI 칩 사는 데 쓴다는 건 알겠어. 네, 투자는 알겠다. 그런데 그 기계들로 언제, 어떻게, 얼마의 현금을 벌어들일 건데 아하. 이 질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당장 똑부러지는 대답을 내놓지 못했거든요. 아, 투자금 회수 시점이 불투명하니까 그냥 덜컥 겁부터 먹은 거군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알파벳을 볼까요? 연매출 4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실적은 그야말로 괴물 같았죠. 엄청났죠. 그런데 올해 투자 규모가 1,771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와. 회사가 벌어들이는 막대한 현금을 미래를 위해 땅에 묻어버린다고 생각하니 당장의 비용 공포가 실적 호재를 완전히 집어삼켜버린 겁니다. 와. 첫 번째 충격부터가 기업의 기초 체력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적 공포였네요. 네, 철저히 심리였죠. 그런데 숨 돌릴 틈도 없이 두 번째 충격이 왔잖아요.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 단어가 너무 섬뜩했는데 사스포칼립스요. 사스포칼립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인 사스와 종말을 뜻하는 아포칼립스를 합친 말이라던데 이건 정확히 어떤 뇌관을 건드린 건가요? 아주 치명적인 뇌관이었죠. 기업들은 보통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세일즈포스나 서비스나우 같은 비싼 소프트웨어들을 구독해서 씁니다. 네, 회사에서 많이들 쓰죠. 직원 수만큼 계정을 사야 하잖아요. 그런데 AI가 점점 똑똑해지더니 이제는 AI 하나가 직원 5명, 10명 몫의 일을 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아, 효율성이 극대화된 거래요. 그러다 보니 시장은 여기서 무서운 논리적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 직원 수를 줄일 텐데 굳이 저 비싼 소프트웨어 구독을 수천 개씩 유지할 이유가 없잖아. 아, 그러니까 AI가 인간을 대체하면 그 인간이 쓰던 소프트웨어 구독권도 같이 해지될 거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공포가 2월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굵직한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줄줄이 최저가를 찍었죠. 와,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인프라 투자는 너무 많이 해서 불안하고 설상가상으로 그 AI가 기존의 알짜배기 소프트웨어 생태계마저 파괴할 수 있다는 공포가 덮친 겁니다. 하드웨어는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무섭고 소프트웨어는 AI한테 잡아 먹힐까 봐 무섭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터진 게 세 번째 충격. 그 2월 28일 시작된 지정학적 위기였습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에픽 퓨리 작전이 시작되었고 이에 맞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들었죠. 진짜 최악의 타이밍이네요. 이 지역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핵심 통로거든요. 당연히 유가가 폭등했고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렸습니다. 네, 뉴스에서 난리가 났었죠. 시장은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다시 뛰고 그럼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겠네 라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빅테크 입장에서는 세 번 연속으로 최악의 폭격을 맞은 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의 충격을 거치면서 빅테크 주가가 고점 대비 30% 가까이 폭락했거든요. 네, 엄청 빠졌죠. 그런데 정작 이 회사들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실적,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순이익은 전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맞아요. 결과적으로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이 고점일 때 31배에서 무려 22배까지 뚝 떨어졌어요. 이 지점이 우리가 탐정처럼 파고들어야 할 핵심 단서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는 기초 체력은 멀쩡한데 주변의 소음과 공포 때문에 주가만 박살났다. 네, 완전히 괴리가 생긴 거죠. 월가의 거인들은 이 현상을 위기가 아니라 세일이라고 부릅니다. 와, 세일. 대중이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를 때 뉴스의 이면에서 계산기를 두드린 거군요. 그렇죠. 블랙록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거인들의 움직임을 추적해보면 아주 노골적이죠. 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행보가 재미있습니다. 시장이 전쟁 뉴스로 벌벌 떨고 있을 때 이들은 미국 IT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했습니다. 남들 다 팔 때 비중을 늘렸다고요. 네, 이들의 리포트를 보면 감정은 쏙 빠져 있고 오직 숫자만 있습니다. IT 업종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2020년 중반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올해 반도체 기업 이익이 8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투자의 가장 원초적인 진리네요. 골드만삭스의 분석도 괴를 같이 하더라고요. 골드만삭스로 아주 냉정했죠. 네,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지만 오히려 기술 부문의 막대한 현금 흐름이 경제 충격에 둔감하기 때문에 방어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공격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최고의 수비수였다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시장을 움직이는 또 다른 거대한 축을 봐야 합니다. 바로 CTA 펀드들이죠. 아, CTA 펀드. 가끔 경제 기사에 등장하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추세 추종 알고리즘입니다. 펀드 매니저의 감정이나 지정학적 뉴스는 전혀 보지 않아요. 완전 기계적인 거네요. 네, 오직 수학적 모델과 가격 추세만 보고 수십조 원을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펀드들이죠. 이들은 주가가 일정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기계적으로 공매도를 칩니다. 무자비하네요. 하지만 반대로 하락세가 멈추고 밸류에이션 저점이라는 신호가 켜지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엄청난 자금을 매수로 돌립니다. 와, 작년 말에 기술주 비중 축소를 외쳤던 에디 아데니 같은 사람도 3월 말에 싸졌다며 다시 매수로 골아섰잖아요. 3월 말에 바로 이 CTA 펀드들의 기계적 매수가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아, 감정 없는 알고리즘이 보기에도 지금 빅테크는 수학적으로 너무 싸다. 이런 결론이 난 거군요. 맞습니다. 인간은 전쟁이라는 단어에 공포를 느끼지만 기계와 월가의 거인들은 기업의 재무제표와 구조를 본 거네요. 자, 그럼 왜 이들이 건설이나 항공을 제쳐두고 하필 빅테크를 진정한 종전 수혜주 혹은 인플레이션 방어주로 꼽는지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보죠.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역사적 저점의 밸류에이션 말고도 아주 강력한 구조적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에너지 충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부분이 전통산업과 빅테크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한다고 가정해보죠. 네, 비행기에 기름을 가득 채워야 하는 항공사, 아니면 원자재를 배와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제조업과 물류업은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히 초토화 되겠죠.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상 유가 상승분만큼 이익이 그대로 증발해버립니다. 원가의 핵심이 바로 에너지니까요. 그런데 구글이나 메타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구글이 검색 결과를 보여주거나 메타가 인스타그램 피드에 광고를 띄우는데
석유가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나요? 전혀 안 들어가죠.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유가가 폭등하든 물류망이 끊기든 이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돈을 찍어내는 마진율에는 물리적 타격이 거의 없습니다. 와, 진짜 완벽한 방어네요. 오히려 금리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회사들은 은행에 수백조 원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자만 해도 장난 아니겠는데요? 맞아요. 고금리가 유지되면 그 막대한 현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만으로도 어지간한 대기업 하나가 버는 돈을 그냥 뽑아냅니다. 와, 그러니까 전통 기업들은 당장 트럭에 넣을 기름값이 올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빅테크는 우린 물리적 자재도 안 들고 재고도 없는데 심지어 금리가 높으니 가만히 앉아서 이자만 받아도 쏠쏠하네 하면서 느긋하게 웃고 있는 구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국면에서 마진을 쪼그라뜨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완벽한 방패막이네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기술주를 방어주라고 부른 겁니다. S&P 500 기업들의 1분기 이익 예상치를 보면 기술 섹터가 19% 증가할 것으로 나와요. 19%나요? 네, 전쟁통에도 반도체 ETF인 SOXX는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뭐 기대감이라는 뜬구름 잡는 스토리가 아니라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매력과 방어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월가가 그 4,700억 달러라는 엄청난 베팅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는 더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네,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죠. 오늘 심층 분석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컴퓨팅 수요의 물리적 한계를 부숴버린 에이전틱 AI 혁명입니다. 마이클 델이 최근에 이런 뼈있는 말을 남겼어요. 기존의 PC와 스마트폰은 항상 사람에 의해 그 수요가 제한되어 왔다라고요. 컴퓨터 산업의 오랜 딜레마를 꼬집은 말이죠. 우리가 1990년대 PC 혁명 그리고 2010년대 스마트폰 혁명을 겪으면서 엄청난 부를 창출했지만 결국 이 기기들의 성장 한계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한계가 뭐였죠? 바로 지구상의 인구수 곱하기 인간의 깨어있는 시간이죠. 아, 인구가 80억 명이면 80억 대 이상은 팔기 힘들고 사람이 잠자는 시간이나 운전하는 시간 동안에는 화면을 터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자야 하니까요. 즉, 컴퓨팅 파워를 소모하는 주체가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한계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파이가 아무리 커져도 결국 인간이라는 물리적 천장이 존재했다는 거군요. 그런데 에이전틱 AI가 이 천장을 완전히 날려버렸다고 하셨어요. 완전히 날려버렸죠.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보죠. 기존에 우리가 쓰던 챗 GPT 같은 챗봇하고 에이전틱 AI는 대체 무엇이 다른 겁니까? 기존의 챗봇이 아주 똑똑한 비서라면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요? 네, 챗봇은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이거 요약해줘 라고 명령해야만 수동적으로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멈추면 기계도 멈추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챗봇도 가만히 있죠. 하지만 에이전틱 AI는 달라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 회사의 경쟁사 동향을 분석해서 최적의 마케팅 전략을 세워줘. 이렇게 툭 던져주면 스스로 인터넷을 뒤지고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다른 소프트웨어를 조작해서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밤낮 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잠깐만요. 이걸 들으니까 예전에 그 하드웨어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이 떠오르네요. 예전 PC나 스마트폰 시장이 단순히 사람 수만큼 자전거를 팔고 끝나는 비즈니스였다면 네, 승객이 있든 없든 24시간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돈을 벌어오는 자율주행 택시 군단을 무한대로 찍어내는 거군요. 이야, 완벽한 비유입니다. 자전거는 사람이 지치면 멈추지만 자율주행 택시는 기름과 부품만 갈아주면 멈추지 않잖아요. 인간의 숫자나 수면 시간이라는 한계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네요. 추론은 AI가 실제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과정입니다. 수백억 개의 에이전트들이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추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 상상만 해도 엄청난 전기와 컴퓨터가 필요하겠네요. 이게 바로 가치사슬, 그러니까 밸류 체인의 연쇄 폭발로 이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에이전트가 무한 증식하면서 추론 연산 수요가 폭발해요. 이걸 감당하려면 기존 데이터 센터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라는 괴물이 등장하는 거죠. 일반 데이터 센터가 보통 10에서 20메가와트의 전력을 쓰는데 하이퍼스케일은 100에서 400메가와트를 요구합니다. 와, 400메가와트요? 숫자로만 들으면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 건가요? 인구 수십만 명이 사는 중소도시 하나가 하루 종일 쓰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와,
데이터 센터 하나가 도시 하나 전력을요? 네, 데이터 센터 건물 하나가 도시 전체의 전기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 전기를 먹으면서 미친 듯이 돌아가는 게 엔비디아의 GPU고 그 GPU 옆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옮겨주는 게 삼성과 SK하이닉스의 HBM 메모리입니다. 아하, 그래서 연초에 그 4,700억 달러라는 미친 규모의 투자가 발표됐던 거군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시죠? 네. 그 돈이 그냥 허공에 뿌려진 게 아니라 도시 규모의 전력을 잡아먹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찍고 거기에 들어갈 GPU와 HBM을 쓸어 담고 이 엄청난 전압을 견딜 수 있는 변압기 같은 전력 인프라망을 싹 다 갈아엎는 데 쓰인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대중은 4,700억 달러나 쓴다고 비용 너무 많다 라며 도망쳤지만 월가의 거인들은 이 투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노동력인 에이전틱 AI 생태계를 독식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선점이다 라고 해석한 겁니다. 판을 완전히 다르게 읽었네요. 전체 빅테크 생태계가 통째로 팽창하는 빅뱅의 초기 단계인 거죠. 아, 그래서 최근 시장이 잠깐 반등할 때 흔히 말하는 매그니피선트 세븐 같은 빅테크 종목들, 그러니까 MAGS나 정보기술 섹터 전반에 투자하는 XLK,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같은 ETF들 뿐만 아니라 네, 전기와 전력망 변압기를 만드는 인프라 관련주들로도 엄청난 돈이 몰렸던 거군요. 생태계 전체가 커지니까요. 네. 돈의 흐름이 아주 논리적이었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 구조적 성장의 그림은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항상 장밋빛 미래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리스크를 봐야죠. 우리는 현실의 변수들과 싸워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도미노 현상과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지켜봐야 할 긍정적 시나리오는 호르무즈 연착륙 도미노입니다. 연착륙 도미노요? 네. 지금 4월 중동에서 파키스탄의 중재나 물밑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 만약 이게 성공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된다면 시장에 엄청난 훈풍이 붑니다. 어떻게 훈풍이 불죠? 해협이 열리면 유가가 하락하죠. 유가가 하락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극적으로 완화됩니다. 아, 물가가 잡히면 연준이 드디어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생기겠네요? 멀티플, 즉 밸류에이션이 팽창합니다. 이익 기반이 탄탄한 빅테크에 금리 인하라는 날개까지 달리면서 주가가 가속 페달을 밟는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완벽한 시나리오네요. 네, 실제로 2013년과 2016년 기술주가 폭등했던 구간이 바로 이 펀더멘털 성장과 금리 모멘텀이 동시에 작동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당장 4월 21일에 2주간의 휴전이 완료되는데 만약 양측의 이견으로 협상이 틀어지고 전쟁이 재개된다면요? 그게 가장 뼈아픈 단기 리스크입니다. 우리는 양측의 정치적 정당성을 떠나서 경제적 타격만 냉정하게 계상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쟁이 재개되고 해역 봉쇄가 현실화되면 유가는 다시 튀어오르고 단기적인 시장 충격은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4월 말로 예정된 주요 빅테크들의 1분기 실적 발표도 변수예요. 아, 실적 발표. 아마존, 알파벳, 메타 같은 기업들이죠. 네,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이나 캐펙스 가이던스가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실적 쇼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AI 수익화 지원에 대한 거품론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가 좀 직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거인들의 논리도 알겠고 에이전트 AI의 구조적 폭발력도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당장 내일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유가가 요동칠 수 있는, 게다가 실적 발표라는 지뢰밭까지 있는 이 불확실성 속으로 굳이 지금 들어가야 하나요? 이거 속된 말로 떨어지는 칼날 잡기 아닙니까? 대중이 무서워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요. 두려움을 느끼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투자자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진짜 큰 수익은 항상 불확실성의 한폭탄에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의 한복판이요. 네, 과거 닷컴 버블 시기와 지금을 비교해 볼까요? 그때는 기업들이 수익 모델도 없이 인터넷이라는 미래 기대감 하나만으로 PER이 100배, 200배씩 치솟았습니다. 아, 완전한 거품이었죠. 결국 붕괴했죠. 하지만 지금 빅테크의 PER은 20배 초반 수준입니다. 연간 수천억 달러의 실제 현금을 통장에 차곡차곡 꽂아놓고 있어요. 환상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네요. 게다가 투자의 세계에서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된 뒤에 들어간다. 이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안전해지고 종전협정이 조인되고 실적이 대박났다는 뉴스가
9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쯤이면 주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미 저 높은 곳에 가 있겠죠. 시장은 항상 뉴스보다 먼저 움직이고 가격을 선반영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안개 속에서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는 구조를 믿고 리스크를 감내하는 자가 결국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아, 월가는 그 안개를 뚫고 들어갈 만큼 지금의 가격과 에이전틱 AI의 폭발력이 매력적이라고 판단한 거고요.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뉴스를 쫓는 투자가 아니라 구조를 읽는 투자입니다. 여러분, 당장 뉴스에 종전 임박이 떴다고 해서 반짝 오를 테마주를 찾고 계셨다면 이제 시야를 넓히셔야 합니다. 네, 현상이 아니라 내재 가치를 봐야죠. 자, 그럼 이 구조를 이해한 우리 청취자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뭐 무턱대고 전 재산을 다 밀어 넣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입니다. 구조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진입 전략이죠. 단순히 이 종목이 좋으니 당장 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이미 기술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공포에 질려 섣불리 던질 이유가 없습니다. 최소한 4월 말에 쏟아지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서 클라우드 성장률이나 향후 투자 계획 같은 진짜 숫자를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아요. 진짜 숫자를 보고 결정해라. 그럼 새롭게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자료에 아주 현실적인 접근법이 있던데요. 네, 30, 30, 40 분할 매수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자금을 한 번에 몰아넣는 게 아니라 심리적, 구조적 지지선에 맞춰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나요? 첫 번째로 현재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 부근이라는 사실 자체를 근거로 전체 진입 자금의 30%를 투입합니다. 아, 30% 먼저요. 네. 두 번째 30%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즉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될 조짐이 보여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꺾이는 도미노가 확인될 때 들어갑니다. 매크로 환경이 풀릴 때군요. 맞습니다. 마지막 40%는 4월 말 실적 발표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숫자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낼 때 확연을 거치고 투입하는 겁니다. 아, 밸류에이션, 매크로 환경, 그리고 실질적인 기업 실적이라는 세 번의 검증을 거치면서 비중을 점진적으로 실어가는 거군요. 리스크 관리와 수익을 모두 잡는 아주 스마트한 전략이네요. 네. 만약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아까 진행자님이 언급하신 MAQHS, XLK, QQQ 같은 빅테크 묶음 ETF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ETF도 좋은 대안이 되겠네요. 네. 아니면 이 생태계가 팽창할 때 무조건 수혜를 보는 전력 인프라 관련 ETF로 접근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죠.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투자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되네요. 투자의 성패는 결국 남들이 공포에 질려 늘스만 쳐다보고 있을 때 이면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구조를 얼마나 냉정하게 읽어내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로우면서도 조금은 섬뜩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 인간 대 인간으로 이 복잡한 시장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열띤 토론을 벌였던 그 유능하고 무시무시한 에이전틱 AI가 인간을 대신해 투자 시장의 방대한 데이터를 24시간 분석하고 스스로 거래까지 실행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면 어떨까요? 아, 그 감정 없는 기계들 말이죠. 네. 그 기계들도 우리 인간들처럼 뉴스 헤드라인에 뜬 전쟁, 위기 이런 단어에 공포를 느끼고 묻지만 매도를 할까요? 절대 안 그러겠죠. 그렇죠. 오히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월가의 알고리즘이나 CTA 펀드들처럼 전쟁 뉴스 뒤에 가려진 기업의 막대한 현금 흐름, 그리고 전기를 집어삼키며 팽창하는 인프라의 가치만을 철저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단 0.001초 만에 빅테크를 기계적으로 쓸어담지 않을까요? 아마도 가장 차갑고 이성적인 포식자가 탄생하는 거겠죠. AI에게 시장은 공포와 탐욕의 장이 아니라 오직 확률과 구조로 이루어진 거대한 수학 공식일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투자 시장에서 여러분이 맞서 싸워야 할 진짜 경쟁자는 뉴스를 보고 가슴 졸이는 옆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데이터를 감정 없이 읽어내고 구조적 저점을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경쟁자가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전쟁이 끝나면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계의 뼈대를 세우는 기업들이 왜 진정한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구조를 읽는 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만의 흔들림 없는 투자 프레임을 세우는데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추적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